반갑습니다. 모듈 페더레이션으로 모놀리식에서 벗어나 마이크로 프론트엔드에 뛰어들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이렇게 총 7개의 챕터에 나눠서 진행됩니다. 먼저 발표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비즈넷 프로덕트 팀에서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를 맡고 있는 임지훈입니다. 비즈넷이라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요.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주로 앵귤러로 프로덕트를 개발했었고, 최근에 새롭게 리액트로 일부 서비스를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면서 리액트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저는 유려하면서도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무엇보다도 최고의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론이나 기술에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비즈넷이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비즈넷은 간단하게 한 줄로 설명을 드리자면 중소사업자를 위한 세무회계 사업관리 SaaS예요. 대한민국에는 중소사업자분들만 거의 700만이 넘으시는데 저희 비즈넷은 대한민국의 모든 중소사업자분들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를 만들고 있어요. 제가 개발하고 있는 비즈넷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는 정말 많은 기능들이 개발되고 또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덕트는 하나의 앱에 거의 10개가 넘는 기능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서비스가 굉장히 큽니다. 첫 번째 챕터, 기존 프로덕트가 가지고 있었던 아키텍처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프로덕트의 문제는 10개, 엄청나게 많은 그 수많은 서비스를 하나의 모노리스한 패키지에서 개발되고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저희는 모놀리식 구조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이러한 모놀리식 패키지 구조가 저희 프로덕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봅시다. 첫 번째 문제점은 피처 간 의존성 문제였습니다. 특정 피처에 버그가 발생하거나 또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연쇄적으로 이 피처에 의존하고 있는 다른 피처도 동일하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곤 하죠. 피처 간의 의존성이 강해질수록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기 힘들어집니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의존 트리를 하나씩 타고 올라가면서 디버깅해야 하기 때문이죠. 극단적으로는 특정 피처에서 버그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때 의존성을 가지는 다른 피처에서는 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죠. 두 번째 문제는 비효율적인 빌드와 배포 프로세스입니다. 앞의 예시와 거의 비슷한 예시인데요. 버그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서버 인터페이스가 변경돼서 그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코드를 수정합니다. 그럼 수정된 코드를 배포하기 위해 우리는 빌드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죠.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변경된 부분만 따로 빌드해서 배포하면 좋을 것 같지만 조그만 수정사항이 있어도 전체를 다시 빌드하고 배포해야 합니다. CI에서 테스팅까지 끝내고 CD에서 빌드하고 배포한 시간만 수십 분인데 이를 생각하면 꽤나 많은 시간이 낭비되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그렇듯이 하나의 프로덕트에 여러 기능이 있기 마련이죠. 그 기능을 개발하는 팀 또한 나누어져 있죠. 각 팀에서 개발한 피처를 배포하기 전에 하나를 합쳐야 하고 합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직이 더욱 커지고 팀이 더 잘게 나누어진다면 이러한 문제는 거의 일상이 되겠죠. 세 번째 문제는 동일한 기능을 여러 번 개발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희 비즈넷은 B2B 서비스입니다. B2B 서비스는 특성상 고객의 니즈나 사업적인 목적으로 인해 다양한 플랫폼이나 환경에서 그에 맞는 기능을 제공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비즈넷에는 사장님들께 주기적으로 이렇게 사업 인사이트를 담긴
리포트를 발행해주는 인사이트 리포트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인사이트 리포트 서비스는 비즈넷 모바일과 비즈넷 웹앱에서 각각 인사이트라는 이름의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고요. 외부 서비스를 위한 비즈넷 세무 지원 서비스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3개의 애플리케이션에서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의 동일한 스펙을 지니는 서비스가 여러 개의 앱에서 운영돼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마다 동일한 비즈니스 로직을 앱마다 각각 구현해줘야 했고, 심지어 애플리케이션마다 구동되는 환경이나 서드파티 버전이 달라서 소위 말하는 복붙이 불가능했어요. 아무리 추상화를 잘 해놓아도 실제 서비스에 붙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즈니스 로직이 들어가는 건 불가피하죠.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한 리소스의 낭비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비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그만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아키텍처로의 전환을 고민했습니다. 만약 앞에서 언급했던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다면 어떨까요? 각각의 스크럼 팀은 독립적으로 개발하고 또 배포하는 프로세스를 가질 수 있고, 각각의 피처는 다른 서비스에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 패키지로 운영되고, 단일 비즈니스 로직을 여러 환경에서 재사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아키텍처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아키텍처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또 개발할 수 있는 여러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들로 더 큰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아키텍처입니다.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아키텍처를 구축하게 된다면 이러한 플로우로 개발하고 운영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독립적인 서비스는 독립적인 팀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이 서비스는 독립적인 CI/CD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독립적으로 빌드되고 테스팅되고 또 배포됩니다. 각 스크럼 팀은 각자의 책임 원칙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각 팀에서 개발한 개별 애플리케이션들은 유저가 사용하는 하나의 프로덕트로 합쳐지게 되죠. 개발자 입장에서는 각 서비스가 독립적인 개체이지만 유저 입장에서는 바운더리가 없는 하나의 프로덕트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마이크로 프론트엔드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아키텍처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론이나 기술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아키텍처를 규정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단순히 여러 개의 앱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 그 자체로도 마이크로 프론트엔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수많은 방법 중에서도 저희 비즈넷 프로덕트에 적용하기 위해 고려했던 여러 가지 방식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크게 보면 빌드 타임에 통합하는 방법과 런 타임에 통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는 고려 단계에서 빌드 타임 통합은 제외하고 가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저희가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아키텍처를 도입해서고자 하는 그 근본적인 목표 중 하나가 짧은 빌드와 배포 시간을 통해서 팀의 애자일러티를 보장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작은 단위로 패키징해서 스크럼 팀별로 개발된다고 하여도 실제로 프로덕트에 배포되기 위해서는 다시 수십 분의 시간을 거쳐서 빌드해야 하는 것은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빌드 타임 통합은 물 건너갔고 남은 것은 런타임에 통합하는 방식들이었습니다. 런타임에 통합하는 방식도 이 3가지 이외에도 더 많은데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고려했던 것들만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네이티브 웹뷰를 통한 런타임 인티그레이션입니다. 이 방식은 저희 팀에서도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했던 방식이었습니다. 시중에 있는 많은 서비스들이 이 방식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죠. 유저의 세션 관리가 용이하고 또 네이티브와 웹뷰의 브릿지를 구현해서 네이티브의 기능과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티브 앱과 그 모듈을 개발할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죠. 또 구한다고 하더라도 초기 개발 공수가 상당히 큽니다. 저희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네이티브 웹뷰를 통한 인티그레이션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아이프레임을 통한 인티그레이션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표준 HTML 명세에 있는 아이프레임 태그를 이용해 서비스를 통합하는 방식이죠. 가장 전통적이면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통합 방식입니다. 저는 이 방식은 되게 간단할 수도 있고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아이프레임은 다양한 보안 공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따라서 아이프레임에 내장된 샌드박스 어트리뷰트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보안 수준을 보장할 수는 있지만 한계가 있죠.
그와 동시에 아이프레임에 통합된 앱과 외부 앱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포스트 메시지 API를 이용해 서로 통신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합니다. 더불어 저희 비즈넷 모바일은 말 그대로 모바일 환경입니다. 따라서 딥링크 동작이나 하드웨어 버튼, 히스토리 처리와 같이 모바일 환경 중심으로 UI UX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동작들은 아이프레임 환경에서 기본적으로 부자연스럽게 동작하거나 오작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위한 추가적인 비즈니스 로직이 필요합니다. 사실 아이프레임을 통한 통합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막 어려운 도전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개발자분들께서 공감하시다시피 왠지 미심쩍고 불안한 게 아이프레임이죠. 그래서 아이프레임을 통한 통합은 잠시 중립기어를 박아두고 남은 런타임 번들 통합 방식을 알아보기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바스크립트를 통한 런타임 통합입니다. 저는 이를 런타임 번들 통합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방식은 앱의 최상단에서 분리된 번들들을 다운로드합니다. 이러한 번들들을 사전에 규정한 초기화 메소드를 통해서 각각의 번들에 대한 상태를 등록합니다. 최상단에 라우터를 만들어서 라우트에 따라 각 번들을 동적으로 렌더링합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방식을 채택한 게 싱글 SPA라는 라이브러리죠. 또 완전히 비슷한 개념은 아니지만 런타임에서 번들을 통합한 기술 중에 웹팩5의 모듈 페더레이션이라는 기술도 함께 접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서드파티가 아닌 웹팩의 내장 기능이라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싱글 SPA는 제가 POC를 진행해 봤는데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비대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복잡한 그런 비즈니스 로직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모듈 페더레이션은 단순히 웹팩 설정만으로도 통합이 가능하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웹팩 모듈 페더레이션 기술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기로 했어요. 모듈 페더레이션이란 기술은 웹팩5에서 처음으로 릴리즈된 기술입니다. 모듈 페더레이션의 역할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런타임에 통합된 각 애플리케이션들이 서로 그들의 코드를 공유하는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핏 들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또한 처음 이 기술을 접할 때 굉장히 생소하고 또 난해했던 기억이 있어요.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그냥 코드를 공유하는 기능이라고 우선 생각해보죠. 발표가 진행될수록 모듈 페더레이션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더 깊어질 거라고 감히 예측해봅니다. 먼저 모듈 페더레이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땐 이 기술이 약간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수학적 개념을 직접 문제를 풀어보면 이해가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동작 원리를 설명하기 전에 모듈 페더레이션이 가지는 특징과 그를 가시적인 관점에서 먼저 바라봅시다. 모듈 페더레이션이 다른 싱글 SPA와 같은 라이브러리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다른 기술들은 라우트 기반이던 아니면 싱글 SPA와 같이 레이아웃 엔진 기반이던 단순하게 런타임의 UI를 통합하는 기술이죠. 옆집에 있는 싱글 SPA만 봐도 라우트 기반으로 번들을 불러와서 렌더링하는 것밖에 되지 않죠. 하지만 모듈 페더레이션은 비즈니스 로직도 공유할 수 있고요. 상태도 공유할 수 있고요. 제이슨, 에셋, 심지어 스타일까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즉 웹팩이 처리할 수 있는 모든 형태를 페더레이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잠재 능력이지만 어떤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이던 모듈 페더레이션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다른 기술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브라우저 환경 외에도 노드.js, 일렉트론, 웹워커와 같은 환경에서도 이론적으로는 모듈 페더레이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모든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모듈 페더레이션으로 구성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제가 구성하게 된다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이 예시는 모듈 페더레이션에 대한 가시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돕기 위한 예제입니다. 그래서 너무 디테일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먼저 디자인 시스템 컴포넌트들과 컬러셋, 그리고 유틸 함수들, 에셋 등이 포함된 공유 라이브러리 패키지와 독립적인 서비스 패키지, GMB와 같은 독립적인 UI 패키지, 그리고 앱 컴피그나 서브스크립션과 같은 비즈니스 로직들로만 이루어진 패키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패키지들이 통합될 컨테이너 패키지로 구분합니다. 이 그림에서 쉐어드 라이브러리를 제외한 모든 패키지들은 서로 아무런 종속 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그런 패키지로 존재하게 되고요. 쉐어드 라이브러리는 자주 변하지 않고 또 여러 패키지에서 공유받아서 사용하는 패키지인 만큼 저는 안정성을 위해서 빌드 타임에 통합시키려고 합니다. 모듈 페더레이션 관점에서 바라보면 최종적으로 통합되는 컨테이너 모듈을 호스트 앱이라고 부릅니다. 이 호스트 앱 입장에서 호스트에 통합되는 앱들을 리모트 앱이라고 부릅니다. 이 호스트 앱과 리모트 앱이란 용어가 발표가 진행되는 내내 계속 언급될 것 같은데요. 이번 챕터에서는 단순히 최종적으로 통합되어 사용되는 부분을 호스트에 통합될 부분들을 리모트다 라는 느낌만 한번 가져가 봅시다. 각 리모트 앱에는 쉐어드 라이브러리에 있는 공통 컴포넌트들이나 비즈니스 로직, 에셋 등을 이용합니다. 이는 앞서 말한 것처럼 빌드 타임에 통합되죠. 그렇게 각각 구현된 앱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개별의 앱으로서 실행될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리모트 앱들이 이렇게 호스트 앱에서 런타임에 통합되어 사용될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이 런타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 각각의 리모트 앱은 어떤 방향이든 모듈을 공유할 수 있다는 컨셉을 우리 기억해 둡시다. 가령 이 그림처럼 서비스 1과 서비스 2를 호스트의 내부에서 라우팅을 걸 수도 있지만 이처럼 앱 컨피그에 서비스 1과 서비스 2를 받아서 라우팅을 하고 최종적으로 호스트에서 이 라우팅 모듈을 공유받아 라우터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만 봤는데도 굉장히 복잡하네요. 지금까지 이야기만 듣는데도 막 머리가 아프고 이해가 어렵습니다. 공감합니다. 저도 모듈 페더레이션이라는 기술은 정말 직접 사용해보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상당히 난감한 것 같아요. 일단 어느 정도 추상적으로나마 모듈 페더레이션이 대충 어떤 걸 하는 건지는 조금은 감이 잡혔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말 그대로 독립적인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코드들을 다른 애플리케이션에 공유하고 또 공유받을 수 있는 기능이라고만 우리 생각해 둡시다. 여기서 독립적인 그리고 공유 이 두 가지 키워드만 일단 기억해 둡시다. 앞에서부터 모듈 페더레이션이 적용되는 플로우를 설명하면서 계속 언급했던 큰 줄기가 있습니다. 모든 모듈은 독립적인 개별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애플리케이션들이 가지는 코드들이 모듈 페더레이션을 통해서 런타임의 다른 애플리케이션에 공유된다는 것이죠. 런타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공유받은 코드들이 실시간으로 이 공유받은 코드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코드가 업데이트되면 배포 없이 이 코드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실시간으로 반영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코드를 함께 보면서 한번 이해의 깊이를 더 늘려봅시다. 먼저 코드는 웹팩 5 환경이어야 하고요. 당연히 웹팩 설정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하겠죠. 간단히 프레임 앱과 헤더 앱이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헤더 앱이 프레임 앱에 통합되는 환경을 만들어 봅시다. 그 전에 우리 헷갈렸던 용어 정리부터 하고 들어가야겠네요. 프레임 앱 입장에서 헤더 앱을 불러와서 소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프레임 앱은 호스트가 됩니다. 호스트 입장에서는 헤더를 리모트라고 부르죠. 헤더는 본인의 헤더에 관한 코드 내지는 모듈 페더레이션에서는 이거를 모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를 익스포즈, 노출시킨다라고 합니다. 헤더와는 열외로 조금 추가적인 예시를 들면 프레임이 컨텐츠라는 모듈과 양방향으로 페더레이션 되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컨텐츠에 있는 모듈을 소비하는 입장에서 프레임은 호스트이고 컨텐츠는 리모트입니다. 여기서 컨텐츠는 자신의 코드 내지는 모듈을 익스포즈, 노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컨텐츠 또한 프레임이 익스포즈, 노출시킨 어떤 한 모듈을 소비하죠. 이때 컨텐츠 입장에서 본인은 호스트가 되고 프레임은 리모트가 됩니다. 이처럼 호스트와 리모트는 누구를 기준으로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게 되죠. 간단합니다. 모듈을 소비하는 측은 호스트, 소비되는 모듈을 익스포즈,
노출시키는 측을 리모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리모트 앱인 헤더의 코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헤더의 전체적인 디렉토리 구조는 정말 간단한 리액트 앱과 유사합니다. 다른 점은 웹팩의 엔트리가 되는 index.js가 조금 다릅니다. index.js에서는 같은 디렉토리 뎁스에 있는 bootstrap.js를 다이나믹 임포트하고 있습니다. 비동기적으로 엔트리에서 bootstrap.js 코드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죠. 이는 모듈 페더레이션을 사용하기 위한 일종의 컨벤션이자 필수적인 절차라고 받아들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언급을 드리자면 공식 문서에서는 다이나믹 임포트를 통해서 레이지하게 앱의 메인 코드를 불러오도록 하면요, 웹팩이 앱을 실행하기 전에 모듈 페더레이션을 통해 통합되는 그 리모트 앱들을 로드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app.js와 header.js를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app.js는 실제 이 리액트 앱이 실행되면 처음 렌더링되는 엔트리 컴포넌트죠. header.js에 있는 헤더 컴포넌트를 렌더링하고 있네요. header.js에는 헤더 컴포넌트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 앱에서 header.js를 모듈로서 expose, 노출시킬 거예요. 본격적으로 웹팩 컨피그를 한 편 더 살펴보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먼저 모듈 페더레이션을 사용하려면 웹팩 컨피그에서 모듈 페더레이션 플러그인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플러그인에 들어가는 컨피그 항목들을 하나하나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네임 쪽과 파일 네임 쪽을 살펴봅시다. 여기서 네임은 해당 앱의 유일한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항상 유일해야 하며 모듈 페더레이션을 수행하는 앱들 사이에서 중복된 이름이 있으면 안 됩니다. 파일 네임은 이 앱을 다른 앱에서 모듈 페더레이션을 통해 사용하고자 할 때 이 앱의 정보를 알 수 있어야겠죠. 기본적으로 모듈 페더레이션 플러그인은 이 앱에 대한 정보가 담긴 매니페스트 파일을 만듭니다. 이 옵션은 그 파일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이러한 파일을 우리는 매니페스트 파일이라고 부르죠. 자, 이제 그 밑에 있는 expose 옵션을 봅시다. 제가 앞에서 꾸준히 언급했었던 expose, 노출이라는 단어에 대응하는 옵션인데요. 중요합니다. 이 옵션은 키밸류로 이루어진 오브젝트입니다. 외부에서 사용하기 위해 expose, 노출시킬 모듈을 정의하는 곳이죠.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exposed 모듈은 헤더라는 이름의 모듈이 정의되어 있네요. 이 헤더라는 이름의 모듈은 상대 경로의 src 위에 헤더라는 이름의 모듈을 expose, 노출시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expose 옵션에 정의된 모듈들은 모두 외부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당연히 헤더 외에도 우리가 필요한 것들, 다른 모듈들을 expose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shared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은 런타임에 통합되는 앱 간에 공유하거나 또 공유받을 의존성 패키지를 정의합니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거라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 이 항목에서 deps라는 객체를 구조분해 할당하고 있습니다. 이 deps는 package.json에 있는 dependencies에 정의된 의존성 패키지들을 모두 공유받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아래에는 리액트와 리액트 돔에 대해서 옵션을 오버라이드 하고 있는데요. 리액트와 리액트 돔에 싱글턴 속성을 주었고 요구되는 버전을 명시했네요. 이 속성들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헤더 앱을 이렇게 별도로 실행시키면 우리가 정의한 앱 컴포넌트에 있는 헤더 컴포넌트가 렌더링 된 것이 보이게 되죠. 이제 우리는 실행한 이 헤더 앱이 로컬호스트 3002 포트에 열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이제 리모트 앱인 헤더를 서빙하는 호스트 앱인 프레임을 한번 알아봅시다. 프레임의 전체적인 구조도 헤더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동일하게 가져가야 할 점은 헤더와 동일하게 모듈 페더레이션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엔트리에 bootstrap.js를 다이나믹 임포트하고 있네요. 프레임 앱의 app.js를 봅시다. 여기서 우리는 리모트 앱인 헤더에서 헤더 모듈을 리액트에서 제공하는 레이지 로딩 메소드를 통해 비동기적으로 받아와서 렌더링하고 있고요. 아래에는 h1 태그도 있고 프레임 앱에서 정의했던 그런 버튼들을 렌더링하고 있네요. 자,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프레임의 웹팩 컨피그를 봅시다. 다른 건 앞에서 설명한 부분들과 다 똑같고 다른 점은 노출시키는 모듈이 없기 때문에 익스포즈 설정이 없는 것과 노출한 모듈을 소비하기 위해 리모트라는 설정이 있는 것입니다. 리모트 설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리모트는 해당 앱이 사용할 리모트 앱들을 정의하는 곳이죠. 이 설정도 키밸류로 이루어진 오브젝트입니다. 먼저 밸류 값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봅시다. 우리가 앞서 헤더 앱에서 헤더라는 이름으로 앱의 이름을 정의했었죠. 그 이름이 이 위치에 들어갑니다. 뒤에는 우리가 헤더 앱의 호스트가 들어가게 되고 앞서 언급했었던 헤더 앱의 모듈 페더레이션 정보가 담긴 매니페스트 파일인 리모트 엔트리.js가 뒤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형식은 모듈 페더레이션 플러그인이 내부적으로 소비할 앱들을 매핑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형식에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 키값은 이 모듈을 프레임 앱 내부에서 소비할 때 사용하는 그런 별칭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저는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실제 페더레이션할 앱의 이름과 동치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잠깐 설명하고 넘어갔던 프레임 앱의 app.js에 있는 리액트 레이지 메소드를 사용하는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다이나믹 임포트 로케이션 앞에 있는 소문자 헤더가 프레임의 웹팩 컨피그에 있는 리모츠에서 정의했던 앱의 알리아스 별칭과 같고요. 슬래시 뒤에 있는 대문자 헤더가 헤더의 웹팩 컨피그에 정의했던 익스포즈한 모듈의 이름과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프레임 앱을 실행시켜 봅시다. 프레임 앱은 로컬호스트 3000 포트에서 열린다고 가정합시다. 일단 화면에 정상적으로 헤더 앱에 있는 헤더가 렌더링 된 것을 볼 수 있죠. 크롬의 네트워크 탭을 열어보면 헤더 앱의 리모트 엔트리가 정상적으로 받아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3002 포트, 즉 헤더의 벤더도 함께 공유받아서 사용하고 있죠. 벤더는 단순하게 의존성 패키지들이 모여서 추출된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프레임 앱에서 리모트 앱인 헤더 앱에 벤더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쉐어드 옵션이 여기서 빛을 발하게 되는 거네요. 그리고 뒤에서 헤더 앱의 header.js 컴포넌트에 대한 코드가 동적으로 불러와지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어느 정도 모듈 페더레이션에 대한 개념이 잡혔을 거라고 감히 추측해 봅니다. 이제 슬슬 앞에서 빌드업 했던 궁금증들을 조금씩 풀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직 궁금한 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먼저 그놈의 리모트 엔트리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파고 들어가 봅시다. 리모트 엔트리란 모듈 페더레이션 플러그인에 등록된 익스포즈된 모듈의 레퍼런스 데이터를 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레퍼런스 데이터이기 때문에 실제 코드는 포함하지 않죠. 리모트 엔트리가 실제로 사용되는 플로우를 한번 봅시다. 먼저 최종적으로 페더레이션 되는 호스트 앱을 엽니다. 그러면 이니셜 로드 당시에 리모트 앱이 익스포즈한 모듈에 대한 정보와 쉐어드 의존성 패키지에 대한 정보가 담긴 매니페스트 데이터 리모트 엔트리.js를 각각 받아와서 글로벌 변수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익스포즈된 모듈을 실제로 소비하는 당시에 저장해 두었던 글로벌 변수를 통해 비동기적으로 모듈을 불러오게 됩니다. 실제로 프레임 앱에서 윈도우.헤더로 접근하면 우리가 정의해 두었던 헤더라는 이름의 앱에 대한 모듈 페더레이션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헤더의 get 메소드를 통해서 모듈에 접근할 수 있는데요. get을 통해 우리가 헤더 앱에서 익스포즈했던 헤더라는 이름의 모듈을 불러와 봅시다. 그러면 프로미스로 헤더라는 이름의 모듈을 생성하는 팩토리 함수가 결과값으로 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팩토리 함수를 호출한 결과를 콘솔 로그로 찍어보면 모듈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듈의 디폴트 프로퍼티 접근하면 이처럼 리액트 엘리먼트를 생성하는 코드를 볼 수 있죠. 다음으로 의존성 패키지 공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아까 우리는 모듈 페더레이션 플러그인에 쉐어드 옵션을 어떻게 줌으로써 의존성 패키지가 담긴 벤더가 공유되는 것을 크롬의 네트워크 탭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의존성 패키지 공유는 공유받을 벤더가 존재하면 동일하게 공유받아서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번들에 있는 벤더를 받아서 사용합니다. 실제로 모듈 페더레이션을 처음 구상하고 현재까지도 탑 컨트리뷰터이신 잭님에게 여쭤봤는데 이렇게 동작한다고 하네요. 그럼 결국 이 의존성 패키지 공유 기능은 어떤 걸 의미하게 되는 걸까요? 모듈 페더레이션 되는 앱들이 각각 같은 패키지를 사용하고 있을 때 동일한 패키지 번들인 벤더를 여러 번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이는 요청하는 횟수가 감소하게 되고 결국 사용하는 리소스가 감소하게 되죠. 결국 이는 웹 성능 향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갔던 쉐어드 프로퍼티 옵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죠. 모듈 페더레이션 플러그인의 쉐어드 프로퍼티에 처음 패키지.json에 있는 dependencies에 있는 값들을 우리가 먼저 디스트럭칭 했죠. 일단 이 앱이 가지고 있는 의존성 패키지들은 웬만하면 공유를 받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실제로 정의된 시멘틱 버저닝에 부합하는 패키지들만 공유받고 만약 부합하는 패키지가 없다면 자신의 벤더를 다운받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것은 아래에 오버라이드한 리액트와 리액트 돔에 대한 옵션인데요. 각각 싱글턴이라는 옵션과 리콰이어드 버전이라는 옵션을 사용하고 있네요. 이 옵션들은 도대체 뭘까요? 싱글턴 옵션을 true로 줄 경우 해당 패키지를 공유할 때 항상 이미 생성된 단일 인스턴스를 공유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싱글턴 패턴의 그 싱글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리액트를 포함한 모든 의존성 패키지에는 내부적으로 상태를 가진다고 합니다. 이 상태는 당연히 생성되는 인스턴스마다 각각 가지게 될 거죠. 만약 모듈 페더레이션으로 여러 컴포넌트를 통합했을 때 각 모듈이 다른 리액트 인스턴스를 바라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페이지에 두 개의 다른 리액트 인스턴스가 돌아가게 됩니다. 리콘실리에이션과 같은 작업들이 따로 놀기 때문에 또 비효율적이겠죠? 모듈 페더레이션의 목적은 애플리케이션 간의 코드를 공유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실상 서로 다른 별개의 앱이 하나의 앱에서 구역을 나눠서 동시에 구동되는 게 아니죠. 의존성이 없는 공유된 코드들은 페더레이트된 앱에서 자신의 코드인 것 마냥 동작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존성 패키지 간에 공유받아야 하는 패키지들은 싱글톤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required 버전은 해당 패키지가 필요로 하는 버전을 명시합니다. 만약 공유받을 의존성 패키지 중에 지정한 시멘틱 버전에 해당하는 패키지가 없다면 fallback으로 자신의 벤더를 받아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대여섯 가지 옵션들이 더 많은데요. 아예 버전을 고정시켜버리는 스트릭트 버전이란 것도 있고 하지만 시간이 좀 부족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공식 문서를 찾아보시면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웹팩5의 모듈 페더레이션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유용한 시간이 되셨을지가 궁금하네요. 그렇다면 위에서 설명한 이러한 기술들이 실제 프로덕트에 사용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적용 사례를 들고 왔는데요. 저희 비즈랩에서는 실제로 인사이트 서비스에 모듈 페더레이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발표 초반부 인트로에서 언급했었던 비즈랩의 인사이트 리포트 서비스를 보시면 동일한 기능이 무려 3개의 앱에서 따로 개발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피처가 3개의 앱에서 각각 개발되고 운영되는 그런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사이트 리포트 서비스를 독립적인 애플리케이션으로 구현하고 각 앱에서 모듈 페더레이션을 통해 통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전 이 작업의 첫 번째 주자로 인사이트 모바일에 운영되는 인사이트 앱을 새롭게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했어요. 실제로 모놀리식 구조에 통합되어 있던 인사이트 앱을 별도의 리액트 앱으로 분리해서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사이트 리포트 앱을 인사이트 앱의 모듈 페더레이션으로 통합시키는 것이 최종 목표였어요. 이 사진은 제가 진행 중인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아키텍처 기반으로 설계된 레포지터리의 디렉토리 구조인데요. 여기서 인사이트 리포트는 오른쪽에 있는 인사이트 리포트 앱의 실제 패키지고요. 인사이트는 왼쪽에 있는 인사이트 앱의 실제 패키지죠.
최하단에 있는 쉐어드 디렉토리는 이 레포지터리 하위에 있는 모든 패키지들에게 공유해주는 공유 라이브러리입니다. 공유 라이브러리에서는 사전에 정의된 디자인 시스템 컴포넌트들과 컬러셋, 그리고 유틸 함수와 같은 여러 패키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UI와 비즈니스 로직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공유 라이브러리에 있는 모듈들을 각 앱에서 공유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공유 라이브러리 또한 모듈 페더레이션의 쉐어드 옵션을 통해 런타임의 벤더 형태로 서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쿨하죠? 실제로 이 화면은 비즈앱 인사이트 앱의 인사이트 리포트 조회 페이지인데요. 비즈앱의 인사이트 앱은 원격에 배포된 인사이트 리포트를 런타임에 공유받아 사용합니다. 따라서 인사이트 리포트 앱과 인사이트 앱은 별도의 독립적인 개발 그리고 배포 프로세스를 가져갈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인사이트 리포트 앱의 클라이언트 스펙이 변경되더라도 인사이트 앱은 배포 없이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것이죠. 처음 제가 비즈넷 모바일 앱의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아키텍처를 구성할 때 생각했던 이상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현재는 하단 탭 내비게이션의 5개의 서비스 중에 인사이트 서비스만 마이그레이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수많은 기능들을 한꺼번에 모두 아예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각 탭별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앱의 껍데기, 호스트를 포함한 모든 서비스들을 모듈 페더레이션으로 통합하여 완벽한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아키텍처가 구성되기를 꿈꾸고 있죠. 지금까지 모듈 페더레이션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아무쪼록 많은 분들께 유일한 시간이 되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듈 페더레이션 기술 자체는 어떻게 들으면 조금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 웹팩5에 공식적으로 릴리즈 되긴 했지만 아직 많은 레퍼런스가 없고 실제 프로덕트에 도입된 사례가 많지 않아서 처음 이 기술을 프로덕트에 도입하기 위해서 저도 되게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트러블 슈팅 경험까지 설명드리고 싶은데 아쉽네요. 혹시 여러분들은 모듈 페더레이션 기술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 모듈 페더레이션을 고안한 잭 잭슨이라는 사람은 이 기술을 자바스크립트 아키텍처의 게임 체인저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이 기술에 대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이 문장이 모듈 페더레이션 기술을 잘 드러내는 문장인 것 같아요. 중간에 모듈 페더레이션은 마이크로 프론트엔드만을 위한 기술은 아니라고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듈 페더레이션이 마이크로 프론트엔드를 구현하는 도구를 넘어서 여러 자바스크립트 런타임 환경에도 적용되면은 프론트엔드를 넘어 자바스크립트 생태계를 더욱 더 발전시키는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까요? 어떤 기술이든 완벽한 기술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위해 완벽을 추구할 뿐이죠.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이 트레이드 오프로 관계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모듈 페더레이션 기술이 어느 정도 프론트엔드 씬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엄청난 성장세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기술인 만큼 분명히 지금도 좋지만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앞으로 어떻게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아키텍처가 발전할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발표를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저희 비즈앱 팀에 대한 소개인데요. 저희 비즈앱 팀은 8만여 명의 사장님들이 이용하는 비즈앱을 만드는 팀이에요. 가치를 인정받아서 총 115억 원 이상의 시리즈 A 투자를 받기도 했죠. 34명 이상의 능력 있는 동료분들과 함께 비즈앱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비즈앱 팀은 더 높은 곳을 향해 퀀텀 점프를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 팀과 함께 성장하면서 더 높은 곳을 향해 퀀텀 점프할 동료를 찾고 있습니다. 비즈앱 팀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로 편하게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발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제 발표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발표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는 언제나 열려있으니 아래에 안내드린 방식으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고 프론트엔드 엔지니어 임지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